새 정부에 출범한 지 정확히 4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5주째 첫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죠. 이 외교수장, 그리고 경제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입니다. 여야 모두 오늘을 대비해서 전열을 가다놓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 모시고 세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에서 네 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출연진입니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조혜진 전 국회의원, 바른정당 수석입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역시 인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 얘기를 했는데 전 정부 나무랄 수가 없게 됐다. 전 정부 때 사실 매 정부마다 이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할 것 없이 모든 정부마다 이 초기에 인수위 기간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제 인사 난맥상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번엔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장관 후보자도 6분밖에 임명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역시 또 이 5개 배제 원칙에 걸려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서 이 해명의 기회를 가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녀의 특정고교 진학을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아닌 남편이지만 아마도 친척집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잘못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는 정직성에 관한 논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판단이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문제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예, 이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좀 공격적인 입장에서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답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궁색하죠. 보는 모든 국민들 그런 답답함 느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위장 전입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의 5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큰 문제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그 내용이 안 좋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그 해당 아파트에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이게 위장 전입 아지트 역할을 한데 같이 거기는 어떤 브로커 역할을 하는 누구도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 은사 소개라고 했는데 그 은사는 또 나 잘 모른다라고 또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거대한 어떤 이런 비리, 어두운 세계 이런 것들에 같이 묻어서 저런 걸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관련해서 2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 전입을 이제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화여고라는, 다니던 데가 아닌 이화여고라는 학교를 들어가는데 주소를 어디다 하는지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친척집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굉장히 궁색하고, 또 청와대는 검증을 아버지한테, 그 남편한테, 장관 후보자 남편한테 전화 걸어보고 남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국민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런 검증 시스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준비됐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재수까지 하면서 준비된 분이 이거밖에 준비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이 엄마의 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맹모 삼천지교 이걸 미덕으로 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이화여고, 자기가 졸업했던 이화여고에 입학을 시키기 위한 이제 엄마의 마음, 이제 이 문제인데, 우리 이 김 의원 어떻게 이 변화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하기 전에 내정자 시절에 위장 전입이 있다는 사실을 인사수석을 통해서 밝혔다. 그리고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유감 표시를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2005년도 7월 28일 이전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과 그 이후에는 위장 전체를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장 전입을 안 하고 그냥 그 학교를 보내죠.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 사회의 고위층이나 좀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 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당사자 역시 이 문제가 조금 적응을 잘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했는데 대단히 공직자로서 잘못했다라고 진솔한 사과를 한 마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마의 뭐 자식에 대한 사랑 또는 뭐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거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공직자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좀 기준, 원칙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다. 그렇게 보고 저는 뭐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론할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위장전입 문제가 워낙 그 많은 후보자들이 걸려드니까 이 기준을 좀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말씀하셨고 또 실제 보면 매 정부 때 인사 때마다 이 위장전입은 마치 꼭 약방의 감초처럼 다 끼어든단 말이에요. 우리 최 의원님, 이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리던데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국민의당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국민들 일반이 바라보는 시각과 가능한 한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2회에 걸쳐서 가족들이 특정한 아파트에 여러 사람들이 외국인 숙소로 등록돼 있는 데에 가족이 2번에 걸쳐서 등록을 했다는 것은 이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딸내미의 그 이화외고 입학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최초의 그 해명을 하고 그걸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명을 남편이 했던 이 친척집 그렇죠. 했던. 그리고 외교장관이 어느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외교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저 사람 신뢰할 만한가라고 하는 그 신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외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은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우리 이 조인 의원님, 또 법률가시니까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이면은 해명이 사실이면은 뭐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좀 의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라든가 또 그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남편이 잘못 알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알려진 뒤에 이 후보자가 즉각 그 시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하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그건 이제 남편이 잘못 알고 이야기했고 청와대가 그걸 그냥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남편이 잘못 이야기했고 그걸 청와대가 그대로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됐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야기를 안 했던 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걸로 기대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것 같고 사실이라고 해도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주소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남편하고 본인하고 뭐 이렇게 협의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이렇게 인사 과정에서 좀 전에 논란이 된 이 과정에서는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출장 갔더라도 또는 돌아온 이후에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부간에 이게 협의가 안 됐다, 서로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도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이 위장 전입, 이 사실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되는 이거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우리가 이 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법률적으로는 아주 중대한
그 범죄로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네. 이 공직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위장 진입에 걸려드는 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건 뭐 그 당시 살았던 그 시대의 반영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아까 그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풍류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다 예.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교수님 뭐 위장 진입한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부부간에 소통이 안 돼서 집사람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에 그 한마디만 좀 드리고 예. 싶은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로서 제도까지 제가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늘 예. 여야에서 벌어진 걸 보면은, 저걸 이제 소위 그 공과 방이라는 그 관전, 서로 싸우고 있거나 예. 하고 있는 거, 공격하고 방어하는 걸 보는 그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여가 야가 이제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화하는 그 체질, 이것이 예. 다른 정당이 야당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오신 야당 분들이 하셨던 예. 말씀대로 기조를 가지고 예. 청문회에서만 얘기했더라도 국민들이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의도적으로 예.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 더 좀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예를 들면 말이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소통 얘기인데, 예.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저걸 솔직한 해명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칙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그 문제의 관사가 공공적인 건물 아닙니까? 예, 그 그렇죠. 건물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누가 어떻게 이 도장을 찍었으며 거기는 역대 사람들은 몇 명이 그렇게 거쳐갔는가라는 거를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그 조사를 해서 이러고도 이게 부부간의 소통 문제냐고까지 제기를 해야 될 텐데, 신문에 나온 걸 보고서 잔뜩 어떻게 얘기하나라고 보면은 신문에 나온 수준만큼도 안 하고 있어서 퍽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싸우라고 하는 건 예, 아닙니다만 예. 좀 뭔가 좀 안타깝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그 주민등록 옮겨놓은 데가 아까 그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많은 위장 진입자가 이용을 했던 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김종래 교수님께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김종래 명언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민주당이 여당화하는 속도가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야당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예. 빠른 예. 것 같다. 빠른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제 의혹들이 있죠. 이 부동산 투기 탈세력 의혹, 예, 이런 의혹인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명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문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작성을 하셨나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리고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천만 원, 8천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많은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연립주택 4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어머님께서 뭐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와 실제 등 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있다 하신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문제는 돈이 있어서 얼마나 깨끗하냐, 또 이 법률을 얼마나 제대로 지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예, 정윤기 의원님. 예. 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계속 드러나고 예. 있습니다. 세금 탈루 본인이 일부 인정도 했는데,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면 오늘 답변하는 거 좀 유심히 보신 분들 느끼셨겠습니다만, 누군가 써준 걸 읽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참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가 예. 여러 가지 준비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앞서 우리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뭐 여당 시절에도 뭐 웰빙 정당이다 이런 예. 얘기 많이 비판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낙연 청문회, 이낙연 후보자 그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야당된 거
참 비로소 느끼겠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봐도 야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야성이 아직 좀 미흡하다라고 예. 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무조건 발목 잡기 위한 게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 본래 야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런 차원에서 야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나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어떤 지적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저도 이런 나와서 하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야당의 역할을 하는 예. 거를 좀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인정해 예.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조진 의원님은 이 문제에 있어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 여야의 그 국회의원들의 구성과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야당을 하다가 여당을 했다가 예. 다시 이제 여당을 그 했다가 여당 하다가 야당 했다가 다시 또 여당을 예. 하기 때문에 이 적응이 좀 빠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당 하다가 갑자기 야당 돼 놓으니까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이 사고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방어하다가 공격하는 이 저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고 양심상으로 또 이게 충돌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예. 표현하면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것처럼 그게 야성, 투쟁성 또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걸 잘 못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기본 양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갑자기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 보수 정당이 정권 잃고 나서 한번 제대로 이게 막 이렇게 한번 뒤집히면요, 더 무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비판할 걸 비판을 못하면 예.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야성을 상실한 걸로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제가 하나 지적하자면 오늘 모두 했던 얘기입니다. 이 이낙연 그 총리 취임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할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해졌나. 제가 이낙연 총리의 취임사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야당에 있어서는 짚고 갈 문제는 좀 짚고 가야만 하는데 그 짚고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대목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요. 많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양해를 해주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를 과연 정부 여당이 좀 고맙게 생각하고 평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4주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그 너그러움과 양해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 지금은 그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야성을 언제 갖느냐, 뭐 좀 이상하지 않느냐, 흐릿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결국 4주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대목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그 촛불혁명 촛불혁명의 모든 공직자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라는 말은 제가 예. 보기로는 이거 아주 지나친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을 어떤 도구라고 표현한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야당에서 그에 대해서 세게 이렇게 받아치지 않은 이면에는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초기에 이렇게 촛불혁명이 또는 촛불이 지금 여당의 민주당의 전유물은 아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는 민주당이 시작하고 또 민노총이 시작하고 참여연대나 이런 예. 진보 진영, 좌파 진영 단체들이 시작했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보수 진영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보수 정당의 그 당시 여당의 의원들도 상당 부분 또 동의하고 또 표결까지 탄핵 표결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볼 때는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촛불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유물은 아니다. 국민 다수 또 일부 보수층 나라 걱정하는 중도층도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은 그거는 뭐 여야 없이 다 존중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그걸 공무원을 특정 어떤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는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예.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좀 더 혹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과정은 잘 돌이켜 보면은요.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고 이전 정부에서 인사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정농단과 국정 파탄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복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총리를 발표를 하고 내정자 발표하고 그다음에 장관 내정자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내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잘할 것 같다라는 여론의 지지가 지금 조금 빠지긴 했지만 78%에서 84%까지 올라갔던 배경에는 탕평과 통합과 그다음에 지역 안배 그리고 예.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인사 대통령 직접 소개하면서까지 했던 그런 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흠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이제 야당이 지적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인사가 비교적 국민들이 볼 때는 점수로 매기면 한 85점 또는 7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후하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은 꼼꼼하게 들여다본 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 천입의 요인이 있었던 거고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사가 드러난 거라고 아침에 보여지고요.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했다. 네, 예, 그건 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당이 지금 협조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당장의 눈앞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에 대해서 검증할 것은 검증하더라도 이분이 과연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또 정치권의 몫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왕 마이크 간 김에 아까 이른바 그 부동산 투기 그리고 다운 계약서에서 이 탈루했다, 세금 탈루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이 그러니까 지금 변호하시겠습니까? 450만 원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예. 납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한 거고요. 어머님 문제는 아까 그 강 내정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 시절에 있었던 그 계약 그 의뢰인과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소명했고 그거는 세금 탈루거나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 뭐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본다. 예, 강경화 후보자 또 하나 이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예, 이 문제가 또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럼- 35단어나 연속적으로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작품이었고 그거를 전체로 그 몇 단어가 35개 6개 단어가 따옴표 없이 인용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이 논문 전체가 표절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예, 다른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김 교수님에게 내가 의견을 하나만 좀 구하겠습니다. 네. 이 위장 전입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 김상조 후보자하고 강경화 후보자 이런데 과거 같으면 이런 문제에 사실 그 통치자인 대통령이 인명 강행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뭐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 강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위장전입 문제를 포함해서 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 5개의 그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서 과거를 오늘에 평가하는데 예. 그것만이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하고 완전한 예. 기준이냐는 문제를 성찰을 하면서 예. 차제에 저는 문 대통령 진영에게 제 의견을 말한다면은 이 내각을 조기 구성하느냐는 가치와 예. 철저하고 완벽한 검증을 하느냐는 두 선택 사이에서 저는 오히려 조기 구성보다는 완벽한 검증을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럼 정부는 어떻게 되냐 하고 하지만 예. 장관이 있으면 차관을 하든지 차관이 있으면 뭐 누구를 하든지 해서 예. 여기 보완 기능을 하면서 해야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철저한 검증이 됐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예. 정권이 서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국회에 가서는 그 도덕성 문제 말고 진짜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알고 싶을 텐데 지금 그 강경화 장관 후보의 한국이 겹쳐 있는 애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소신을 검증하면서 청문회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조기 구성이라는 거에 급급을 하게 되면은 검증이 서툴러지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을 국회에 가서 그걸 하느라고 정작 정책 검증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건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조급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고리를 풀지 않으면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야가 되든 계속 그때는 당신네들이 그러지 않았냐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 계속 되풀이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역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통진당 해산 재판 때 이 소수 의견을 낸 것, 그리고 또 촛불혁명을 이 촛불혁명에 이 공직자들이 이 도구로 돼야 된다 하는 이낙연 총리의 말, 이거 어떻게 들으느냐, 이 촛불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반대하는 그 소수 의견을 쓰셨을 때 혹시 정치적인 부담감 같은 것은 갖지 않으셨습니까? 제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담감은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에서 재심 청구를 했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각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각하는 우리 모든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무슨 소수 의견을 쓴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국정과제의 도구다. 이 촛불혁명을 어떻게 해석해요? 정치학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가 아마 그래서 아마 그분이 쓰신 건 아닌가 싶은데 유연적 표현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뭐 보통 사람은 잘 안 쓰는 표현이다. 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법무관으로서 당시 그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 이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김희수 후보자 이 정치학에서 촛불혁명, 뭐 그걸 혁명으로 쓰는 것 같다 이런데 제가 정치학 교과서 다시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김희수 그 재판관의 5.18 재판, 뭐 저도 그 당시에 그 계엄 검찰관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게 참 몇십 년 사건이 다시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지사지로 지난번에 다른 분이 그 대법관 지명을 받았을 때 과거 재판으로 그 논란을 벌이지 않았느냐. 이 문제 역시 또 그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 거꾸로 가겠습니다. 우리 최민길 의원님, 어떻게 지금 그 생각하십니까? 5.18 재판 관련해서요. 뭐 그뿐 아니라 지금 저는 김희수 우선 후보자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께서 지적한 대목인데요.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분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당시 6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전유숙 재판관을 6년 동안 재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에서 사임하고 했다가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국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깨끗한 그 행동이었다고 저는 지도자로서 택할 깨끗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지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정도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하고 그분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야지 헌재 재판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 후가 되면요.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에서 야당 추천 몫이 아닌 분들은
다시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독립적인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또 나머지 분들은 또 나도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추천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333으로 나눠놓은 헌법 분립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좀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5.18 재판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군의 군 판사들이 뭐 300~400명의 피고인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와서 파견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위로부터 어떤 판결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는 없었다. 예. 우리들끼리 상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 그런 일이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 이후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회고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판결이 지나간 사람의 모든 수십 년의 과거를 통틀어서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그 이후에 공무를 담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완벽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사표명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율적 판단을 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그 사과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5.18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본인의 화두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화두가 5.18이다라고 달았는데요. 저는 5.18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뭐 이물리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였고, 올해 대통령께서 5.18 행사장에 가서 이물리한 행진곡을 같이 국민과 함께 제창했던 것에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현충일을 맞이해서 62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애국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힐링하는 계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소장 내정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인의 화두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충분히 되고요. 특히 뭐 부인에 얽힌 이런 뭐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불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부인도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거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양립해 나가는 그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아픈 과거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접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을 재판하는 이런 그 불행한 역사가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화해와 용서의 계기가 되는 그런 그 청문회 과정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화해와 용서가 되는 청문회 과정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 의원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이분이 통진당 해산 판결 헌재 결정 과정에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그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랬기 때문에 헌재 소장으로 지명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들을 해석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킨 최후의 보루인 기관의 장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지명한다. 이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다.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소수 의견 또 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도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히 저희 같은 안보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볼 때는 왜 9번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 그때 반대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문제인 교원노조법 2조 위헌 여부에 있어서 소수 의견을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가령 5.18 관련해서는 본인이 어쨌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지금 이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강직한 것 같으면서도 정치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 그때 그렇게 냈지만 재심 청구 왔을 때는 그냥 나도 다 각하하는데 같이 갔다. 이거는 또
어떤 그렇게 왜 각하했는가에 대한 논리적으로 명확한 예. 자기 나름의 소신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 정돈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희수 그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낸 것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뭐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정반대로 자유한국당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역시 정당 해산 문제가 올라오면 역시 나는 소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이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 혁명과 관련해서도 예. 그래요. 혁명의 도구 전 공직자의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분이 그 헌재 소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학에서는 이거를 혁명이라고 저도 정치학 전공했습니다만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거는 또 혁명과 달리 쿠데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이거는 혁명은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수반해서 기존의 모든 것들 다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인데 저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예. 이걸 혁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정치학에서 말하는 혁명은 아무나 그냥 혁명이라고 아무 곳이나 그냥 정부에 대해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시위하는 거 이걸 내지는 개혁의 요구 이걸 전부 혁명으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분이 어떤 명확한 소신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이고 이런 분이 헌법같이 최후의 수호의 책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 의원님. 예. 그 언론적 표현으로 보면은 혁명이지만은 정치학적으로 보면 혁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헌법과 법률 제도를 통해서 예. 정권이 바뀐 건데,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장께서 후보께서 말씀 잘못하신 이 거예요. 법률학 전공하셨고 그게 아니고요. 네, 정치학 네. 공부하신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5.18에 대한 이 김희수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현대사 꼬여 있는 이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그 흥크러져 있는 현대사 또 역사라는 것이 또 얼마나 또 다면적인가. 예. 딱 일도양단 해가지고 이쪽은 정의, 이쪽은 불의, 이쪽은 가해자, 이쪽은 피해자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역사라는 게 그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전에도 있었지만은 본인이 사형 그 판결한 이 5.18 재판이요. 버스 운전사 때문에 돌아가신 경찰들한테 먼저 그 사형 판결로서 갚은 거 아닙니까? 예. 버스 경찰관들이 이게는 피해자기 때문에 버스 운전사는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는 또 사형 판결을 내린 그 또 버스 운전기사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또 사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도 사과하고 가해자들한테도 사과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모양이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 그만큼 헝클어져 있다는 측면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도 되는 사람도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피해자한테도 사과하고 가해자한테도 사과할 정도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그 때문에 고민하는 지식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그 양쪽에 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좀 전에 우리 정영계 의원님은 정치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쪽도 인심을 잃지 않고 저쪽도 인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점도 좀 보이고 그리고 소수 의견 자체는 저는 뭐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소수 의견 낸 그 판결문 조금 읽어보니까 특히 통진당 그 해산에 대해서 반대한 데는 통진당의 그 수뇌부가 그 이적적인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통진당에는 3만 명이라는 당원들이 있는데 당원들 전체가 그런 그 이적 행위나 아니면 국가전복 행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해산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당에 있어가지고 당원 전체가 동의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당의 순회 핵심들이 그 방향을 끌고 가면은 그 정당의 그 노선이 되는 거고 특히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순회부가 이끌어가는 정당이기 그 문제는 이미 많이 논란이 된 문제니까. 소수 의견의 논리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 기관의 대표가 되는 얼굴은 소수 의견에 계속 이렇게 몰입한 분이 되는 건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희수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냐, 아니면 헌재 소장을 지명한 거에 대한 인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냐에서
보면은 우선 의아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5.18 부분이에요. 5.18 부분은 저분이 약 4년쯤 넘게 전에 19대 국회 때 이미 나온 걸로부터 하나도 달라진 뉴스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의도 국회라는 영속성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논의가 재현되는 것, 입장이 밖에 재현되는 건 아주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 업무상 태만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미 그렇게 논란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추천했던 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했어야 될 걸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후에 새로 생긴 현상은 이 통진당 예. 소수 의견인데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있을 때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헌법재판관 법상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난다면 그건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물론 저하고 연애가 다를 예. 뿐이죠. 문제는 이런 분이 헌재 소장이라는 아까 최대빈 말씀 그 소장을 지명하고 그분을 인준하는 게 문제. 그거는 가령 외국에서 어떤 소수 의견 낸 분이 그런 거에 최고 책임자가 됐느냐 안 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것도 바로 야당이 예.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이 하고 있는 건 좀 안타깝지 않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여야의 공방 끝에 국민 여론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결론은 그거군요. 야당이 야당으로서 또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번에 김상조 후보 그리고 강경화 후보 이 낙마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그걸 방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사이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어제 여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몇 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사이 야당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 야당들의 어떤 태도 생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광장에 나가서 의견을 다 모아봤습니다. 짧게 편집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지만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그리 원래 야당의 특권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 정부가 돌아가는 거지.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자기가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지.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초기니까 우선 도와줘야 되지 않나. 국민의당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국민의당 어떤 데는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걸 보이잖아요. 이낙연 총리 같은 거야 이제 원체 급하니까 합리해질 수 있다 때로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때에 따라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고 절차를 갖춰서 의견을 통합한 후에 그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국민의당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바람에요.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가치는 이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시작이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00석 의석에 40석을 가진 정당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양당이 완전히 둘이 맞부딪히는 정치만 보아오다가 중간에서 보다 보니까 일부 정말 저렴한 표현으로 무슨 사꾸라네 무슨 이중대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공화당과 유정회를 보던 그런 기억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정회는 그때 친위부대였고요. 예. 아니 유정회나 무슨 민정당 때 민한당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 정당의 대표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민한당 역할을 하지 않겠다. 조시다가 잠깐 이제 확실해 보이는데 같아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과연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냐는 김종래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어느 정도 정부가 막 시작돼가지고 한 달 되기까지의 과정 동안에 이 리니언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있는 건데 약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은 곧 끝나게 돼 있고 엄정한 야당의 자세를 취할 것이고 이번에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아마
김희수 재판관의 그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될 테지만 그거는 그 역할은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계마다 미흡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 예, 지금 이 시민들 의견을 다 들어봤지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아까 김 교수님이 참 이 아픈 지적을 하셨다시피 과연 그러면 야당이 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이 캘 걸 캐내고 또 꼭 굳이 낙마를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정확히 물어볼 것을 정확히 물어보고 따질 것을 정확히 따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제기를 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저희들 미흡한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야당으로의 어떤 체질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당제라고 하는 우리 정치사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던 이런 시스템 하에서의 제1야당의 역할 또 어떤 이렇게 좌표 설정 이런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을 저희 정우택 대표가 뭐 그렇게 비난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논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의 입장이 밝혀지는데 공직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라고 계속 논평은 나왔는데 보고서 채택할 때나 최종 결론은 결국은 협조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당제 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치와 소통을 얘기를 하는데 소통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쇼통을 하는데 더욱 의미를 두시는 것 같고 협치와 관련해서도 제1야당은 빼고 다른 야당들하고 협치해 나가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저희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발목 잡기로 이렇게 나가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무조건 발목 잡기로 비춰지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또 김동연 후보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지만 국가 안보와 경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협조하자라고 해서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니다. 또 반대로 야성이 지금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특수한 그런 다당제 구조 하에서 협치를 또 약간 전략적 협치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좀 고충이 있다. 지금 제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최 의원님하고 정 의원님 말씀에 이 정우택 그 원내대표,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마 또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마 시청자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짧게 편집한 그 두 분의 말씀 듣고 다른 문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황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오락가락 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 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국민당을 사쿠라 정당이니 오락가락 정당이니 갈팡질팡하는 정당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만불손한 자유한국당은 여당으로서의 지금 꿈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인색함 없이 협조하는 추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든 지금 뭐 인사 난맥상까지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관 18장관 중에 12명 지금 아직까지 인선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금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관들도 사실 7명밖에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좀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 됐지만 이제 4주 지났습니다. 네. 한 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섀도우 캐비넷을 예.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정부이고 그다음에 그 협의가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뤄왔던 거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속도가 늦는 게 아니라 제 속도를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관 지난번에도 예. 이제 장관들 만나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격의 없이 대화도 나누고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던 마당이기 때문에 총리가 이제 내정 단계에서 이제 인준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검증 과정이 좀 세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곧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늦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또 한편 제가 마이크 간 김에 네. 또 한 질문 드리자면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당과 청와대가 제대로 소통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추미애 대표가 좀 불만이 있다 이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뭐 사실은 일개 내각에 대해서는 인사제청권을 예.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당청 간의 갈등은 뭐 원내대표, 그다음에 원내수석 부대표, 저희 당으로는 사무총장, 예. 수석 대변인단, 뭐 대변인단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당과 청와대에 원활한 그 업무 협조를 하고 있고요. 당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잘 하려면 예. 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협의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다른 제가 한 가지만 예. 지적을 해드릴까요? 이게 이제 언뜻 보기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그 5대 비리 뭐 원천 배제 예. 원칙을 얘기를 해놓고 이게 문재인 지키기 어려울 거다. 시절에 했던 얘기 말이죠. 그거에 이제 그 매여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예. 사실상 그게 기준이 완화됐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인선을 해서 발표를 하고 검증을 받고 또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낙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예. 인사검증제도라는 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하면서 장상장대한 2명의 총리 후보를 그냥 낙마하면서 시작한 이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이 지명을 했다가 낙마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건데 나는 도덕적인 정부고 나는 훌륭한 정부이기 때문에 한 명의 낙마자도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예. 본인이 제시하셨던 거기 때문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내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에 크게 문제가 된 이런 사람들은 내 지명을 철회하고 그리고 원칙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아무튼 완화된 이런 것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이런 저기를 하고 속도를 좀 내야지 나머지 12개 부처의 예. 장관이 정해지지 않겠나. 이 그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배제 원칙에 대해서 좀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만한 논란이 된 그 분들이 있다면 굳이 임명하겠다면 꼭 양해를 구해라 이제 이 말씀이시죠? 뭐 조의원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을 이제 내세우고 자신감을 보였던 것이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초반에 새로 달궈졌을 때 두드려는 식으로 초반에 그 인기가 있을 때 기선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본인 스스로 준비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된 정책, 준비된 인사 이런 걸 이제 막 터뜨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정책이 보면은 그 시원시원하긴 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던졌는데 그 부담과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드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제로 문제라든가 또 그 최저임금 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가고 있고 인사도 보면은 본인이 이미 점 찍어놓은 인물들을 바로바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검증이 안 되거든요. 검증 못 하는 거거든요. 뭐 저 후보 시절에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도 민정수석실이 또 제대로 인력도 안 갖춰져 있는데 대통령은 이미 마음에 두었던 인물들을 바로바로 이제 발표해가지고 인사 들어가니까 이런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초기에 오히려 달구었을 때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역으로 그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가 초기에 인사 잘못해가지고 망가진 걸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있었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국정 정상화가 좀 느리더라도 인사에서 망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그 검사장을 임명을 하고 당시에 이영렬 검사장 그리고 또 이 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이죠. 이 두 분을 그 좌천성 인사를 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이번에 이 돈봉투 만찬 이걸 감찰 다 한 뒤에 이 안태근 면직 이영렬 그리고 면직과 함께 수사 의뢰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수사 의뢰를 한 내용은요, 바로 그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청탁했다는 거죠.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장 밑에 있는 검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이번에는 우리 김종래 교수님 말씀부터 먼저 들을까요? 예. 저는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째서 이영렬 지검장은 수사 의뢰가 되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수사 의뢰가 안 됐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국장과 같이 나온 과장 두 분은 바로 인사를 담당하는 이제 법무부안의 과장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이 봉투를 10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이 경력금으로. 그리고 또 안태근 이제 검찰국장은 서울지검에 있는 검사들에게 이 봉투에 70만씩 넣어서 봉투를 경력금으로 준 건데 뭐 이 수사 검사들은 특별히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건 김영란법 저촉으로 보지 않고 그냥 경력금으로 이해를 했고 이영렬 그 검사장이 아마 돈 봉투를 준 것은 경력금을 넘어선 하나의 청탁 뇌물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뇌물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청탁을 했을까? 인사청탁이죠. 아니 이영렬 구치검장이 검찰국장한테 청탁할 인사 내용이 아니죠. 이제 그 검찰총장 후보자들의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후보자들 기본적인 인사 이 자료를 그분 과장들이 준비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에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청탁이고 검찰국장 여기다 하는 거는 격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난 그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가 우리 김 의원님에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어떻든 지난번에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할 때 이영렬 검사장 그분은 그때 고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검장이지만 고검장인데 지검장 자리인 검사장 자리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을 하거나 이런 좌천성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검사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시 떠나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이 제청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검사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이래서 법률 위반이다 하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그때 많았는데 물론 우리 국민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상당히 급한 상황이었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지만 대통령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고 임명 사유를 또 공소 유지까지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예외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당시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내부의 기강의 문제였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돈봉투 만찬이라는 것이 당시 국민들의 굉장히 질타를 받았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이것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급등할 때의 조치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때 당시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상황이고요. 오늘의 이 수사 결과 발표는 결국 검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제19 감싸기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검찰이 좀 제자리 찾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시급성과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 이것을 예.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다라는 점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지만요. 저는 이 오늘 발표를 보면서 어제 있었던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수사 조사 결과 발표하고 묘하게 오버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사드의 경우에도 김관진 한민구 라인을 걷어내고 또 사드를 연내 배치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따로 있고. 예. 근데 그거를 뭐 보고를 안 했느니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했는데 결국은 뭐 그 실장 한 명을 과천시키는 선에서 국방부 정책실장만 과천성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뭐 저는 그런 어떤 취지나 그런 건 좋습니다. 그걸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따로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들이 공감하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정법하고 잘 안 엮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영란법을 가지고 들이대다 보니까 무리하게 한쪽 엮어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면직 권고. 그러니까 둘 다 보면 어떻게 국민들 볼 때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에요. 굉장히 크게 얘기했는데 면직 권고 한 명 좌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그 횡령 배임 아닌 거고 사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뭐 항명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요사이 그 찾아가는 대통령, 현장을 방문하는 대통령, 아마 여기에 그 조금 제가 표현은 그랬습니다만 좀 재미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보기는 참 좋습니다만 오늘 그 용산 소방서 가시죠. 근데 유지태 탤런트 배우 유지태 씨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관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유지태 씨는 소방관으로 영화에서 활동한 적이 있죠? 2000년대 리베람에 완성하여 소방관 여러분들이 처우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고 대통령께서 공략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맡았던 영화 실제로는 일선에서 국민의 어떤 안전이나 생명 보건을 지켜주는 이런 공무원들만큼은 우선적으로 늘려야 되고 사실은 국가 예산도 그보다 더 이렇게 긴요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좀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 추경 11조 2천억 편성했죠. 그래서 일단 그 공무원 11만 명 그 일자리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게 그겁니다. 소방 서비스, 소방직 공무원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서 간 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그 소방직이 늘 열악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고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들 우리 국민들 자주 접합니다. 소방공무원 늘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들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경이 그 국민 예산으로 그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을 또 그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든지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으로 국가재정법에 딱 들어맞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 추경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냐 이 논란은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야 의견을 좀 짧게 듣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저희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고 이후로 소방과 경찰 공무원 증원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지 추경 편성을 통해서 급하게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몇 명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가 고용주가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예, 우리 조 의원님. 예. 예, 지금 정 의원님 의견에다가 플러스 예. 이제 그 그 의견을 일단 다 받아들이시고. 예. 공공 일자리 창출 해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 자체는 뭐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활력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규제를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신성장,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새로 사람 뽑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 널려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 이 회장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뜨이지 않고 또는 마음을 닫아놓고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도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져야 되고 다음 세대가 져야 된다는 점 때문에 지금 당장 반짝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 이 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우리 최민길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임금이라는 게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잉여가 있다고 해서 꼭 써야 됩니까?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세제 잉여는 제가 뭐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국가 부채가 매년 한 50조, 60조씩 국채만 순증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처음 이제 세제 잉여가 나온 건데 이 빚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세계 잉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재정 지출을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인데다가 그렇게 타당성이 과연 있는 거냐 하라고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 정부 축하를 위한 추경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뭐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예, 이 야당 공격은 이렇게 이제 거세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여당 입장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 1호 사업이 일자리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번 추경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그 여당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 얘기했던 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활동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와 관련한 그래픽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매일 보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민생 회복을 위한 그 추경이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국민 세금의 사용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저의 그런 진심은 저희들은 통한다고 보고 일자리 마련해 달라라는 이 국민적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데 야당이 우선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옳은 일이라면 선선히 하는 것이 바로 협치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이랬더니만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만 뭉뚱그려서 넘어가시는군요. 우리 김 교수님, 예, 이럴 경우에 이 대통령이 사실 그 미국 같으면 야당 수뇌분들을 모으고 반대하는 핵심 의원들 불러서 밥도 먹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처음에 굉장히 활발한 전방위 무차별적인 소통을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본안 문제는 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실제적인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제동도 걸 수 있는 정치권과 같은 데들 협조를 해야지 그렇게 국민들 여론전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그렇게 한쪽 부분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내용 갖고 해야 일자리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정말 진정하게 이게 소통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좀 기회가 있으니까 한마디만 오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아까 말씀 등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야당이 투쟁력을 갖고 뭘 하든 하는 건 야당의 그들만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야당이 어떤 목표를 적어서 거창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 관철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내용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투쟁을 하든 말든 그건 야당의 선택입니다. 시즌자들 오해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네 분 그리고 한 분이 언론이 말씀 들으니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